5장입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경외하고 생명을 성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시를 쓰지만 나중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는 생명과 생명 간의 건널목이요 징검돌이 것이죠. 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고 시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으며 시가 나를 이 세상에 내놓기를 원하며 시를 쓴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요 시안, 시심, 시온의 단계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요 견딜 수 없음으로 시를 쓴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우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시안, 시심, 시온의 단계입니다. 꽤 어려워요. 시안, 시심, 시온의 단계마다 우리는 그 시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걸 알아간다는 것.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 순간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욕망을 가지기 때문에 또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겁니다. 시안입니다. 시안은요 시를 보는 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시심은 시의 속에 들어가서 시의 마음입니다. 내가 시를 쓰고 시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느끼고 그렇게 할 것인가를 시 안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혼의 단계예요. 시혼의 단계는 그 어떤 시를 써놓고 혼을 불어 넣음으로써 그 생명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네, 상당히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 두 단계, 시안, 시심까지는 대체적으로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시혼의 단계로 좀 올라가기란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그 알아야 돼요. 그 구조라든지 그를 어떻게 해서 감정이 있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 것인가, 그거는 시혼의 단계예요. 시안의 단계는요,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단계. 이 텍스트에 나와 있죠. 시심은 육화의 단계입니다. 육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육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시안은 관조 단계고 그 시심도 관조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호는요 시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시를 쓴 사람은 죽어도 그 시는 남아 있어요. 영원히 삽니다. 네. 신비의 단계죠. 생각하고 걷고 행동하는 생명의 신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잘 문맥을 만들어서 시를 아름답고 이렇게 유려하게 썼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좋은 글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는 딱 그걸 읽고 감동을 받거나 어떤 느낌을 받아야 돼요. 감정이입이 돼서 슬프거나 기쁘거나 또 아니면 행복하거나 이것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시인이 쓴 그 시와. 그러니까 시인이 쓴 시를 읽음으로써 그런 것을 본인이 느낄 때 상당히 그 깊은 단계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독배제 작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독배제 작소는 우리 그 문영미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독배제 작소 이영호. 그의 좁고 어두운 창고는 바다를 낀 비탈길에 매달려 있다. 작업대 위에는 선풍기 한 대가 성능 떨어진 수쿠르처럼 끽끽거리고 가끔 죽은 생선을 입에 문 갈매기들이 힐끔거렸다. 저녁이면 그는 절벅거리는 석양에 전신을 담그고
초판 인쇄본인 낡은 해부학 책을 탐독한다. 그가 읽는 해부학 책의 대부분은 휘어진 척추와 절망에 눌린 늑골을 잘라내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었다. 노련한 마도로스가 되고 싶었던 그는 통나무를 파낼 때마다 깊어지는 허공을 밟고 내려갔다. 설계도면에는 오래된 고뇌까지 꼼꼼히 그려져 있었고 돛배가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그의 환멸은 정교해져 갔다. 번번이 출항이 연기되었던 이유는 자로 잴 수 없었던 용기의 오차 때문이었고 환기통을 찾지 못한 공기들은 녹슨 바람 소리를 냈다. 그는 드라이버로 세상의 기퉁이에 임시로 꽂혀있던 자신을 풀어낸다. 완벽한 조립은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는 걸까? 톱밥 같은 날들을 훌훌 날려보내고 그의 돛배는 오늘 밤 어디론가 흘러갈 것이다. 통나무에서 밀려나온 나무 껍질은 시멘트 바닥에서 알몸을 검게 말았다. 아, 네. 돛배 제작소입니다. 돛배. 우리가 그 실 쓰면서 흔히 헷갈리는 용어죠. 돛과 닷이 있습니다. 돛은 그야말로 항해를 위한 거예요. 닷이 있어요. 닷을 올려라 그러잖아요. 예. 돛도 올립니다. 예. 근데 이제 닷은 정박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실 때 닷과 돛을 흔히 잘못하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가 좀 언뜻 보면 좀 어렵죠? 근데 한 2번 정도 읽으면 내용이 참 좋아요. 네,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좁고 어두운 창고는 바다를 낀 비탈길에 매달려 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마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첫 번째 행으로 딱 하면서 우리가 항구나 이런 데 가면은 비탈길 아니면 그쪽에 창고들이 있어요. 예. 선창이나 또 아니면 손박 수리소 같은 데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그마한 배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 비탈길에 조그마한 창고에 지금 비탈길에 창고가 매달려 있어요. 작업대 위에는 선풍기 한 대가 성능 떨어진 스크루처럼 끽끽 꺽꺽거리고 가끔 죽은 생선을 입에 문 갈매기들이 힐끔 그랬다. 좀 여기가 프린터 하면서 띄어쓰기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띄어쓰기 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스크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바닷가 가면 이렇게 배 올라오면 이렇게 조그마한 선풍기 날개 같은 거 있죠? 그게 추진 스크류라고 부릅니다. 추진 프로펠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바닷가 배를 만드는 곳이라 선풍기조차도 꺽꺽거리는 것을 프로펠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 죽은 생선을 입에 문 갈매기들이 힐끔 그랬다. 그리로 갈매기들이 이제 우리가 새우깡을 던져준다든지 또 물고 이제 거기서 지금 또 이렇게 힐끔거렸어요. 저녁이면 그는 절벅거리는 석양에 전신을 담그고, 석양이요, 노을이 절벅거린대요.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노을을 노을이라고 표현하면 정적이잖아요. 이렇듯 똑같은 사물을, 어떤 현상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동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절벅거린다. 그러니까 이 노을이 어찌 보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처럼 의인화를 시키는 거죠. 절벅거린다 그랬어요. 전신을 담그고 초판 인쇄본인 낡은 해부학 책을 탐독한다. 해부학, 물체 내부 형태와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예. 그래서 탐독한다 그랬어요. 글이나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을 탐독한다. 또 우리가
탐독한다고 비슷한 말이 숙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숙독은 뜻을 새기면서 읽는 거예요. 숙독은. 예. 탐독은 열심히 읽는 거고, 얘는 그 뜻을 새기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탐독한다 그랬어요. 숙독한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가 읽는 해부학 책의 대부분은 휘어진 척추와 절망에 눌린 늑골을 잘라내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었다. 휘어진 척추와 절망에 눌린 늑골. 요거는 배를 보면요, 유선형이잖아요. 예. 절망에 눌린 늑골. 이렇게 유선형으로 와가지고 늑골 쪽에서 이렇게 쏙, 사람 배처럼 쏙 들어간 그 부분입니다. 유선형으로 이렇게 그 공학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잘라내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노련한 마드로스가 되고 싶었던 그는 통나무를 파낼 때마다 깊어지는 허공을 밟고 내려갔다. 깊어지는 허공을 밟고 내려갔다. 줄쳐 놓으시고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는 좀 유능한 지금 선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장이 되고 싶어서 통나무를 지금 막 파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걸 이제 지금 통나무를 파고 있어요. 이거 파면은 자꾸 깊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밟고 내려가는 거예요. 설계도면에는 오래된 고뇌까지 꼼꼼히 그려져 있었고, 고뇌, 정신적 아픔이나 괴로움을 고뇌라고 부릅니다. 근데 번뇌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번뇌는요, 욕망이나 분노로 일어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네, 고뇌, 번뇌는 약간 틀려요. 정신적 아픔이나 괴로움, 예, 그를 고뇌라고 하고, 번뇌는 욕망이나 분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돛배가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그 환멸은 정교해져 갔다. 그 환멸은 정교해져 갔다. 그것도 줄치시고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환멸, 이상이나 꿈이 깨어지는 실망감을 환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너한테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빈번히, 번번이 출항이 연기되었던 이유는 자로 잴 수 없었던 용기의 오차 때문이었다. 용기의 오차. 이것도 줄쳐놓으시고 몇 번 봐야 됩니다. 여기서 위에 줄에 꼼꼼히가 있어요. 꼼꼼히. 그 다음에 아래는 번번이입니다. 우리가 이와 히가 부사로 나오는데 가끔 이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예, 그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환기통을 찾지 못한 공기들은 녹슨 바람 소리를 냈다. 공기들이요, 녹슨 바람 소리를 낸대요. 그 창구 소리죠, 지금. 네. 그는 드라이버로 세상의 귀퉁이에 임시로 꽂혀있던 자신을 풀어낸다. 이거는 이 행은 있어도 없어도 될 행입니다. 완벽한 조립은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는 걸까? 조립과 해체를 동시에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톱밥 같은 날들을 훌훌 날려보내고 그 돛배는 오늘 밤 어디론가 흘러갈 것이다. 지금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해서 그 배는 오늘 밤 어디론가 지금 출항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나무에서 밀려나온 나무 껍질은 시멘트 바닥에서 알몸을 검게 말았다. 이 행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이런 한마디로 해서 여기에 필요 없는 말들을 넣어서 이제 행수를 늘릴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돛배 제작소 지금 읽어봤는데요. 몇 번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박하지입니다. 박하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박하지가 뭐냐면요, 딱딱한 돌개 있잖아요. 우리 돌게장, 목포나 이렇게 그런 데 가서 돌게장 먹지 않습니까? 딱딱합니다. 근데 그거를 돌개의 일종이에요. 굉장히 그게 단단해요. 그게 또 누르면 굉장히 아픕니다. 예. 그늘과 햇볕 사이 한낮이 부글거렸다. 그늘과 햇빛이 딱 있는데 그 중간에서 한낮이 부글거린대요, 지금. 자, 95페이지입니다. 그물을 빠져나간 수평선의 거리만큼 옆걸음친 은연기는
불안하게 멎어 있다. 여기서 그물은요, 속박이나 구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여기 수평선은 여기서 자유예요. 예, 이거 좀 은유적인 그 표현입니다. 옆걸음체, 유념기. 우리가 이제 개는 옆걸음으로 가잖아요. 이제 반듯이 안 가고, 그래서 그 유념기는 불안하게 지금 멎어 있어요. 주춧돌 아래 개가 파고들면 집이 기울 수 있다고 마사토 모래역에 흙에 굵은 소금을 섞으시던 아버지의 근심은 비워내기 무섭게 차올랐다. 그러니까 그 마사토, 보통 이제 그 주춧돌을 놓기 전에요, 그 땅을 다집니다.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어 큰 그 바위덩어리나 큰 그 통나무를 들었다 놨다 해서 그거를 몇 번이고 다지는데, 그 다질 때 소금을 넣어요. 흰뱀이라든지, 여기서는 해변가는 그 비가 오거나 한물 지면은 개들이 막 올라와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을 지금 보고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소금을 걷다 이렇게 넣어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네 집 짓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요. 절도 그런 식으로 다 다집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다지지 않으면 집이 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근심은 비워내기 무섭게 차올랐다. 근심은요, 비워내기 무섭게 차올라요. 우리 근심은요, 다 덜어낼 수 없어요. 하나의 근심이 지나면 또 하나의 근심, 또 하나의 근심은 또 하나의 근심.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특히 예를 들면 지리산 정령치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서 멀리 이렇게 보잖아요. 운봉뜰을 본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있는 마을들에 사시는 게 보이진 않지만 저 마을은 다 평화롭게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내부로 들어가면 어느 집이나 다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돈 많고 또 이렇게 잘 사는 집은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근심이 저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큰 근심이든 작은 근심이든 사람은 근심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네. 한 장 한 장 시간을 벽돌 삼아 붙여놓으시고요. 시간을 벽돌 삼아서요. 시간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은유입니다. 은유. 내가 쌓은 슬하의 정막. 이게 슬하의 정막은 주춧돌 아래에 슬하, 무릎이잖아요. 슬하라는 것은 슬하에 자식 클 때도 무릎 아래. 이게 내가 거느린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는 주춧돌 놓는 그 부분이에요. 네. 슬하의 정막이 거기에 지금 쌓이고 있어요. 석가래처럼 뻗어내린 그리움, 기웃덩거리면 세월호 기둥뿌리가 한낱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는 수미쌍관법입니다. 왜 저기 한낱이 부글거렸다. 또 여기서 한낱을 또 다시 썼잖아요. 이 수미쌍관법은 한낱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이 글을 완성도를 좀 높이는 법. 그게 수미쌍관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 선두로 써진 그 행을 바꾸거나 거기 있는 단어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글을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글을 표현할 때 이 수미상관법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동시에서는 약간 틀려요. 동시에서는 수미상관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서는 그 반전을 사용합니다. 아이들은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을 어른이 절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쓰는 동시나 이것은 어른을 위한 동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하늘에 구름을 하면 100명은 100명이 다 생각이 틀리게 나옵니다. 네. 우리 어른이 딱 뭐 솜사탕 이런 정도 또 뭐 흘러간다. 또 뭐 뭉게 뭐 이런 정도 표현하겠지만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시를 쓰려면 애들하고 생활을 좀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은 동시를 잘 쓸 수 있는데 동시는 수미상관법을 쓰지 않고 반전으로 쓴다. 반전은 반대의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름이 다른 어떤 걸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지 않으면 동시로서 역할을 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박하지 알아봤습니다.